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283633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현 등 파산 전에 파산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및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 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 부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 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 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 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 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행위만 부인되었다면 등기 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 관제인이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 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 등기까지 맞춰진 경우 파산 관제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는지 여부. 적극.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령 파산 관제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를 제외한 등기 행위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인 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 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부인 등기까지 맞춰졌다면 이로써 파산 관제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 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 행위의 부인으로 출연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 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 행위의 부인으로 출연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다 284418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공공주택 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시행령 조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자격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공급 규칙이라 한다. 주택공급 규칙 제53조 본문에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3조는 제5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 등부터 적용한다. 이하 경과 규정이라 한다. 경과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과 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구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이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과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경과 규정과 같이 주택 공급 규칙에 마련된 부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입주자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과 실제 입주자 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그 규칙의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이와 같이 경과 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경과 규정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을 의미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경과 규정의 각 호에서는 보유 대상이 되는 분양권 등을 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단서, 가목 및 나목 제2호에는 해당 분양권 등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 계획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만약 경과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경과 규정 제2호에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분양권 등을 매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구 주택공급규칙 제53조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임차인에게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면 비록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11-120 판결 사건명 주주 지위 확인의 소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 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이 아니므로 공동 상속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유 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 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 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 주주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서, 이하 공유 상태 명의 개서라 한다. 공유 상태 명의 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 행사자가 공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 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 주식에 관하여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 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명의 개설을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 개설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 개설을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 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자기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 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12338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채권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압류할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 집행으로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 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8일 선고 2023-22188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 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 비용, 약정 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 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한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전 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자 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간주 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넷째,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 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 이자율 범위,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 제한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 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 의견. 금전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금전 소비대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년 6월 9일 선고 63-1212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첫째,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 내용과 중도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은
바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즉,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에 포섭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로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 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금전 소비 대차의 채무자가 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자율이나 원본의 사용 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고 이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주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변제기와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적극 조율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2010도 11258 판결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강화하였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한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으로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63-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8-22350 판결과 모순, 저촉되어 변경되어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섯째,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무 11758 판결 사건명 인지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 1. 이혼한 부부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혼한 부부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육비 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양육자가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혼인 외의 자가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인지 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혼인 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 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 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 외의 자가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인지 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 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무 14938 판결 사건명 이혼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 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 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9일자 2025무 565 결정 사건명 집행정지 1. 법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의 4, 제1항 본문 제4항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8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피해 학생 등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법원이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의 4,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을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이 정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 회복이나 결과 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진 경우 초, 중등교육법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4년 2월 28일 교육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초중등교육법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 3.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등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적극적인 요건으로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인 요건으로 제3항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계속 중에도 그러한 기재가 유지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반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삭제될 경우 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 및 선도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 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2 34276 판결 사건명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1.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24조의 2, 제26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합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 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나아가 인근 약국 개설자가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되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 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생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그와 같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되는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49933 판결 사건명 이행명령 처분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에 관한 권리, 의무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 2 제135조 제1항 제1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항의 체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에 관한 권리, 의무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사용된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주어지는 도시, 군 관리 계획에 관한 권리,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계획법 제142조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와 별개로 부여되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그 지위에 주어지는 권리, 의무까지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전 범위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된다거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다수인이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수만큼 사업 시행자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행정청 등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 시행 능력까지도 사전에 심사하여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셋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사업 시행자 지위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6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신청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그 고시를 함으로써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처분 없이도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30721 판결 사건명 기관 경고 처분 등 취소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 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 5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 운영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징계 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 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갑 학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을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병과, 교사, 정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대하여 기관 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무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을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갑 법인과 이사장 무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을에 대하여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 법인의 법령상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의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3-2 34644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애누리액을 공제, 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는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이하 애누리액이라 한다. 애누리액을 들고 있다. 애누리액은 그 발생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숙박업소와 이용객 사이에 숙박 계약을 중개하고 숙박업소로부터 예약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이 사용한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상당액을 예약 대행 수수료에서 공제했는데 갑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 애누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급 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각 개별 숙박 계약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 애누리로 인정하자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도 매출 애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예약 대행 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 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 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어야 할 애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2 60435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및 납세 의무자가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그 적용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 전부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채권의 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복합시설 건축사업 시행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 회사의 선행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을 회사에 49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84억 원을 약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는데 을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자 갑 회사가 공사 대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77.3억 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을 회사가 상환한 484억 원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변제 충당 이후에 잔존했을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43.5억 원 부가가치세만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7억 원 나머지에 대한 경정 청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33779 판결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여기에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 기본 공제 6억 원 및 추가 공제 5억 원, 총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 구종합부동산세법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 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18일 선고 2021-5990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적용되는 법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은 법인세법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해당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먼저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이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 이하 특허 기술이라 한다.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상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문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특허권 속지주의를 근거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의 특허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의 지급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특허 사용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찾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가 결정되는 채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조세 협약의 조항 문헌이나 조약 관련 합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나아가 조세 조약에서의 문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조세 협약의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이나 그 사용 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한미 조세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의 사용은 단지 특허에만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제시된 무형자산 일체에 총체적, 포괄적으로 조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무형자산 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의 사용은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효력을 가지게 된 권리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이다. 셋째, 특허권 속지주의는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내에서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로부터 사용의 대상인 특허 기술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수견의 반대 의견. 대법원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1992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한미 조세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 중 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특허권 등록국에서의 수입, 판매 등 특허 발명의 실시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도 다수 의견은 해당 기술을 제조, 판매에 활용하는 사실상 사용의 입장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에 활용하였다면 이는 구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에서의 특허의 사용에 해당하고 그 사용료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미 조세 협약의 문헌이나 문맥, 목적 등과 아울러 사용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라이선스 등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로써 추단되는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493 판결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 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가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 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 대책의 수립, 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 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 등이 인도, 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 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1665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10256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9.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극.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검사가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적극.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가. 9. 검찰청법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목,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나목,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이하 본래 범죄라 한다.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다목. 범죄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나. 9.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2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수사 개시 규정이라 한다. 9.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는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동종 범죄,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범죄 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뇌물, 횡령, 배임죄,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폭력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되는 동일한 범죄,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본래 범죄에 대한 무구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다. 수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규정 역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모법인 구검찰청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는 2022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였음인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문헌이나 내용,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시정조치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 사법경찰관과 상호협력, 상호견제가 불가능하여 수사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헌과 이러한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제한에 관한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검사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그에 관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도 1932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일부 변경된 죄명 사기 등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갑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갑 회사의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 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갑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반죄와 위계로서 갑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도 12420 판결 사건명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외국환 거래 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암옥의 외국환 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외국환 거래 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최신 관서 외에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 외국환 거래법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최신 관서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등록한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 법령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전문 외국환 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 중개회사, 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이라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외국환 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지급, 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 거래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전문 외국환 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지급, 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 외국환 거래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 업무의 하나, 이하
남옥의 외국환 업무라 한다. 남옥의 외국환 업무로 열거한다. 외국환 관리법의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남옥의 외국환 업무를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 거래 법령의 재개정을 거치면서 남옥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 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남옥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3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남옥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 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남옥의 외국환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9.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9.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 반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도 11062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불능 미수의 의미 및 불능 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8조는 본 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칙에 해당 죄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 각 칙에 해당 죄 또는 특별 형벌 법규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 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 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 또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 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한다.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를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여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 총칙 및 9. 마약류 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